새 대한민국의 살림을 결정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는데 오늘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면 여야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죠. 우리가 옳은데 다른 쪽에서 다른 틀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장외 공방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서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반대 입장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가 정책과 예산의 불확실성까지 가중시키는 것으로 국민 불안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원내 여야 간의 협상을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 증원 문제 또 최저임금 문제에서 가장 의견 상충이 심하게 됐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최대한도 법정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특히 공무원 수 증원을 내년에 12,200여 명을 이렇게 해왔는데 주먹구구식 수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 여당의 태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야말로 감탄 자체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면 금과 옥조인 양 신주단지 모시듯 여기며 임기 5년 동안의 인기만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이런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을 국회가 인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정승민 논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처리 쟁점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9대 쟁점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9개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9대가 아닙니다. 4대 쟁점입니다. 제일 큰 게 공무원 증원. 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그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공무원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거의 공약 1호라고 볼 수 있죠. 새해 12,000명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5,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야당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 이것도 역시 간판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그 일자리 안정지급 예산 이게 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역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일종의 간판 예산에 대한 쟁점이 이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절충의 가능성은요? 어쨌든 간에 뭐 수는 낼 거 아닙니까? 여야가? 그렇죠. 뭐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 마라톤 협상을 할 텐데 글쎄요 현재로서 이 절충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쟁점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를 타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일괄 타결. 빅딜 방식을 하기 때문에 이 쟁점에서 야 그럼 우리가 이건 양보할 테니까 이건 니네가 양보해라. 예. 이런 식의 주고받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지 그 결과도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 사실 법정 처리 시한 예전보다는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인데 저게 사실은 법정 처리 시한이지만 뭐 넘겨도 뭐 크게 뭐라고 안 하고 심지어는 정기국회에 이어서 임시국회 다시 열어서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에는 거의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론의 압박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정세균 의장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시한을 지금 정해놓고서 내일로 정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자동 부의 시점을 내일로 연기를 해줬다는 그렇죠. 거죠. 예. 원래는 이제 오늘이었는데 예. 그래서 내일까지 해놓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결정하는 걸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핵심 쟁점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경우 민주당하고 이 호남선 2단계, 호남 고속철 사업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일단 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원하던 수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무한공항을 경유하느냐 마느냐였는데 원래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던 안은 무한공항을 지나지 않고 그냥
광주 송정에서 목포로 연장하는 그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의당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던 무안공항을 그 경유하는 걸로 바뀌면서 그럼 한 1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승용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1조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면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좀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장 야당에서 SOC 사업에 대해서 줄였던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가장 수건 사업, SOC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이 밑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수용이 될까. 그 부분이 막판 타결에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수기 기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사실 예산안 처리 때문 말이죠. 진짜 쟁점은 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은 당연히 여당은 꼭 해야 되고 야당은 반대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지역구 예산 사실을 따내기 위해서 그 민원하다가 그 민원 들어주고 조정하다가 사실은 늘 처리 시한 넘기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뭐 개수 조정 소위위원들이 각광을 받는 게 그런데 자기 민원들 이렇게 껴넣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의외로 예산 소위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국회의원들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 소위가 안 열린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딜들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그게 굉장히 큰 그 규모인데 뭐 지금 한국당 정책의장 말씀에 의하면은 70년 동안 110개 일자리가 늘었는데 5년 동안 17만 개를 늘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정 계획도 제출을 하지 못했다.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넘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예산 소위도 안 열린다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졸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준수냐 아니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용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게 우선이냐 이런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의 수호자라고 하는 국회의 수호자이고 예산의 수호자는 그 보통 학계에서는 야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야당은 야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졸속으로 넘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밤 내일까지 이 과정에서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도출하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일이 주말이지만 여야 국회의원들 아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떠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 지키는 모습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다음 소식으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 이제부터 당분간 SNS에 글을 안 올릴게 이런 얘기를 측근들한테 했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까?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페북에 글을 올린 거 페이스북에 올린 게 28일 오후 한 6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29, 30 지금 시간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일 거의 올렸는데 안 올리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페이스북 정치 이거는 좀 자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을 봤는데 보고 있는데 11월 28일 예. 오후 6시 28분에 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근혜 예.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이 글이 마지막 글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오늘까지 아무런 글을 만약에 오늘까지 안 올리면 쓰지 않고 나올지 안 있네요. 올리면 되는 거죠. 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아마도 뭐 본인의 이런 좀 약간 독설이죠. 독설들. 특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들 내지는 준비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것들이 자칫 당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출마하는 분들도 또 거기에 대한 반박에 또 이제 공격을 했고, 이렇게 공박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가 원내대표 경선이 자칫, 친홍, 이른바 홍준표 친한 후보, 그리고 반홍,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에 우린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하자. 이런 식의 친홍 대 반홍의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아마도 이런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 그리고 이런 독설 이런 것을 자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승민 논설위원 이야기대로라면은 12월 12일 원내대표 경선까지는 SNS에 글 올리는 걸
올리고 싶어도 참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손이 이렇게 근질근질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기자들한테도 반말해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그동안에 뭐 그 친박 진영에 대해서 암덩어리다. 뭐 또 개파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고름이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 다 도려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당 내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품위가 없고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그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홍 대표의 이 막말 정치를 좀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계속하면서 그쪽에 결속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하다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게 반홍 결집에 이게 촉매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자제를 하는 모양새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친홍 후보라는 쪽에서도 김성태 의원에서도 그렇고 친박 후보라는 홍문조 후보 쪽에서도 그렇고 중도 후보라는 쪽에서도 그렇고 다 나는 무개파다라는 거를 굉장히 선언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개파를 색을 나타내는 게 이래저래 손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유한국당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정치인 정우택 원내대표인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아마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심판 이런 성격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원내대표가 할 정도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사실은 막말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또 실제로 연설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도 좀 과격하게 발언한 적이 꽤 있었죠. 그것 지적하는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에도 많았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구체적인 잘못을 안고 가는 것은 통합도 아니고 화합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하면 비빔밥이지. 고름을 그대로 두고 상처를 그대로 두고 적당히 봉합해서 가게 되면 그 상처가 덧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덜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길이지. 암덩어리는 제가 하는 수술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암덩어리조차도 같이 안고 가자. 그럼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김우석 부소장 보기에 말이죠. 자유한국당 내부에 홍준표 대표의 발언의 스타일, 발언의 내용, 네. 홍준표 대표 괜찮다, 정말 속 시원하게 잘한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문제 있다, 품격이 너무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대안이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친박이라고 하는 굴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일정 정도 뭐 견제의 심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대안이 없으니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줘야겠는데,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응하기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더 이게 부각되는 게 원내대표 경선 때문입니다. 원내대표의 경선에서 결국은 친호 후보가 한 명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가능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하려니까 연대의 빌미, 그 계기가 결국 홍준표 대표의 막말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연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일정 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대가 돼서 양강 구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홍 대표가 과연 그냥 지금처럼 SNS를 안 하고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잠재적이고 한시적인 그 처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홍 대표의 스타일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적이 결집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약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인데, 확실하게 적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논쟁은 어찌됐든 12일까지 굉장히 잠재되면서도
구도가 확실해지면 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그 홍준표 대표 개인의 지금 이제 구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전에 그 대구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2개 비어 있는 대구 북을이나 달서병 그 2 자리 중에서 하나를 나가서 지금 총선을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 둘 중에 하나 조만간 당무감사가 끝나면 공천신청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지금 이제 배지를 다느냐 마느냐 부분도 바로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외부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좀 자제를 하는 지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자유한국당 대표, 원외 대표가 대구 지역의 당협위원장 둘 중에 한 군데 가겠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대표가 원래 기득권을 좀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당협위원장 자리를 그 중에 하나 차지해서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수기 기자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배지가 절실하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외 대표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친홍사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진짜 친홍인지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결집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배지를 달아서 국회에 입성을 해야지 보다 확실한 당 장악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그래도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 정도면은 수도권, 서울, 또 원래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송파에서도 하고 동대문에서도 하고 말이죠. 네, 거기다가 지금 경남지사를 했고 사실은 네. 대구 경북은 아무 연고가 없는데 거기가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가장 텃밭이고 지지율이 높다는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빈 데를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근데 그거를 감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여론 관리를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홍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분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급한 게 많아요. 사실 그 원내대표와 대표가 투톱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대표의 전체 안에 원내대표가 원내를 담당하는 그런 구도 아니었습니까? 지금 의총각이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배지를 안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핸디캡으로 다가왔을 테고 또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국가에서 지켜주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치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주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원내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선적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선택은 어쩔 수 없고 고육지책으로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대법원 판결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홍준표 대표에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SNS에 글 안 올리겠다고 측근들에게 이야기는 했는데 엊그저께인가 최고위원, 중진의원 이런 연석 모임이 있었는데 또 복당파 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홍 대표한테 품격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좀 품격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약간 발끈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비공개 회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전원을 정말, 듣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말을 했는지 비슷한 취지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려진 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 전환되니까는 홍 대표의 막말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많다. 이 보수를 대표하는 리더답게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홍 대표가 나는 품격이 없다. 품격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품격이 높았던 이회찬 전 총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대선을 치러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겼다. 이 품격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의원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품격을 갖춰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대받아친 거죠. 이거는 그대로만. 홍준표 대표다운 답변인 것 같은데 또 비교를 해도 꼭 또 저렇게 비교를 했는지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품격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나는 품격이 없다. 품격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사실 나의 지금 스타일 나는 고수하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를 너무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정말 끌고 들어갔는데,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말 가지고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또 그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는 야당에서는 그걸 또 공격 소재로 삼고 그랬죠. 했죠. 그랬는데 예. 제가
그 취재를 그 당시에 청와대도 출입하고 그랬으니까 보면, 근데 얘기하는 지금 막말이라는 거하고 말을 쉽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쓰겠다. 그 비유도 그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옛날 고사성어도 그렇게 끌고 오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앞뒤가 이제 잘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네. 보수 언론들의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암덩어리 고름덩어리 다 도려내야 되고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그 수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차원을 거기다 딱 하나로 묶어서 비판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굉장히 화를 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지금 거리에서 홍준표 대표를 오랜 시간 보지 않았어요? 네. 예, 초선 때 홍준표 대표, 지금의 홍준표 대표 어떻습니까? 이 품격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일관성이 해주신다면 있죠. 일관성이 있다. 예. 예. 그런 일관적으로 품격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이 품격 없다고 예.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뭐 지금 셀프 디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회창 전 총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빗대서 하면서 양진영이 다 발끈하게 만드는 결과 초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전략적으로 오라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결국은 보수의 대표잖아요. 그러면은 저격수 할 때하고는 뭔가 달라져야 한단 말이죠. 정말 정치인들은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막말을 하더라도 경쟁자와 적은 구별을 해야 해요. 대통령은 적은 외국이고 국내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다 경쟁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의 대표는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경쟁자를 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질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은 진보 정당과 다르게 품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거기 눈높이에 맞춰 나가는 노력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품격이 너무 없는 발언을 많이 해서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분들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홍준표 대표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홍 대표가. 아니 왜 자꾸 당 내부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하지. 오히려 좀 떳떳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반박까지 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도 많이 했는데 또 정작 홍준표 대표도 당 내부를 겨냥한 발언을 또 많이 한 게 사실 아니에요? 지금은 어차피 개파 전쟁이 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자유한국당 내부가 완전히 그러니까 홍 대표 체제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그래서 탈당했던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금 그 복당파 중에 한 명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지금 내놓고 홍 대표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 있는 거는 그만큼 당의 그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홍 대표가 대표로서의 주도권을 쥐지 못했으니까 쥐는 상황까지 지금 만들기 위해서 당 안에서 지금 개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지난달 28일 저녁 6시 28분 이후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SNS에 글은 올리지 않겠다. 10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홍준표 대표 나는 품격이 없다 이런 얘기로 앞으로도 자신의 발언 스타일을 고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여권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주제를 다룰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안희정 충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었지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도왔던 동지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쟁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렸었는데 경선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사가 최근 서울 성북구청의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께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견의 논쟁을 거부하셔는 안 돼요. 문제 제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막 나서가지고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네가 자꾸 문제 제기야. 이러면 우리의 공론의 장이 망가져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 대해서는 또한 매우 열려있는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도전과 토론을 허용하는 좀 더 고품격의 지지자들의 아주 교묘한 지지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 다른 이견 자체를 좀 실현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지지운동으로는 정부를 못 지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5천만을 이끄는 정부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좀 더 교묘하게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 교묘하게. 예, 적극적인 지지층이 지지하는 건 좋은데 좀 더 교묘하게 예를 들면 이론을 갖다가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지를 하면 오히려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의 적극적 지지층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공론의 장이 망가져요. 우리 인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요즘 약칭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글자 인에서 인이라고 부르는데 인인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도전과 토론을 허용하는 좀 더 고품격의 지지자들의 교묘한 지지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다른 이견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안희정 지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희정 지사가 원래 기승전 민주주의예요, 별명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평소에도 강조하고 그 연구소 이름도 뭐 더 좋은 민주주의인가요? 네. 예, 그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토론과 비판이 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게 원래 소신이고 그다음에 아마 저 얘기는 그러니까는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그게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는 장벽으로 좀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그러지 말고 좀 더 열려 있는 그런 지지층이 되다 보면 오히려 그 지지층이 공고해질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이 아마 경선 때 겪었던 부분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 지지층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해서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다시 또 그 지지층이 이거 우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비판을 지금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김우석 부소장은 일단 저희가 들려드린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죠. 원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배경을 빼놓고 보면은 그 내용 자체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충신이냐, 충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그 얘기했듯이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정부를 얘기하는 문 대통령의 초심을 이해를 하는 그리고 지금 자꾸 적극적 지지층들이 초심을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더 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은 뻔할 것 같아요. 게다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성공한 정부가 아니면 차기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고 하면은 차기 정권을 노리고 있는 안희정 지사한테 좋을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안 지사 같은 경우에도 문정부가 성공하길 바랄 거란 말이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저렇게 극단적인 그 공격을 한다라는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나왔네요. 어쨌든 간에 안희정 지사가 이 얘기한 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페이스북, 트위터에는 안희정 지사를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그야말로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안희정은 지면을 통해 나 같은 문바들에게 지적질과 훈장질해도 괜찮고 문바에 나는 그 훈장질 오류 지적하고 비판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입진보식 논리 모순이다. 다 시끄럽고 유권자는 표로 답하는 게 정답이다.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했던 그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는 자세.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발언이나 글 이런 데 대해서 보면은 표현들이 좀 과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도 그런 표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린 것 같아요. 원래 저거보다 훨씬 심한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워낙 적극적 지지층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도 다소 과격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허용돼 있기 때문에 SNS에 뭐 어쨌든 비판이 됐던 저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워낙 그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 당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간에 이 네거티브 경선전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 앙금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지사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또 적극적 지지층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안희정 지사 발언을 저희가 관련된 발언을 다 들려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앞부분만 보여드렸고요. 그 뒷부분에도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라면 호소고 꼭 이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모든 이견과 문제제기를 허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처음서부터 닥치고 따라와는 구조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지자분들께는 좀 더 강력한 지지운동을 좀 해달라. 그것은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만 강력한 정부의 통치력이 나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좀 더 강력한 지지운동을 해야 한다. 그 강력한 지지운동이란 바로 열린 자세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고요. 처음부터 닥치고 따르라라는 구조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지지운동이다. 아마 이 부분이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 지지자들을 상당히 자극하지 않았나 자극하는 싶어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안희정 지사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원래 그 강의 내용이 아니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렇죠. 원래 나왔는데, 준비했던 강의 내용은 예, 아니라는 거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점과 아쉬운 점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앞부분에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나 아쉬운 점을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더 열려 있으면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런 하나하나 표현들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처럼 그렇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정도로 앞뒤 맥락을 다 알면 그랬던 것처럼 지나갔는데,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그게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들려서 몰매를 맞았는데, 지금 이번에 안희정 지사가 그러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을 좀 옹호하면서 얘기를 한 게, 네. 오케이. 그 안희정 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다. 무슨 뜻인지를 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때고, 아직은 그런 서생 같은 훈시가 필요한 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대한 그 문재인 지지층의 감수성을 안민석 의원이 대변을 하는 그 글을 올린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안희정 지사가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얘기를 시점이 했다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적폐청산에 힘을 몰아야 될 때고,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것보다는 응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 민주당 내 그런 기류가 좀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그 이른바 적폐청산, 이걸 지금 보수 야권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서 단합해서 가야 되는데 왜 같은 편끼리 그런 얘기를 하느냐. 즉 이수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좋지 않다.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 내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도왔던 동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당에 몸담고 있고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당선 축하대회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볼에 기습 뽀뽀를 했던 장면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저 모습을 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글들을 올렸던 기억도 나는데 자 이랬는데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 다른 의견도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하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돕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가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또 안희정 후보 지지층 사이에 댓글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당시 경선 토론에서도 그런 신경전이 좀 벌어졌던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되살리시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 생각해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동지였는데 김우석 부소장 동지였는데 물론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하고 경쟁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실 저 때는 좀 신경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은 길을 지향하고 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안희정 지사도 전체적으로는 발언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틀리게 생각되지는 않는데 시점상의 문제 또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층들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선 때는 감정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지층들이 있는 대장으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지지층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대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되자마자 측근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노사모가 참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언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안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나라도 나서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책임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팬덤의 문화라고 하는 게 과거하고 다르게 팬덤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그 대상을 좀 바꾸고 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렇게 분출하는 식으로 많이 전개를 돼요. 스타트랙의 그런 변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밀고 당기면서 조율을 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까인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한번 얘기해 볼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선 당시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경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정치인들에게 이른바 문자 폭탄을 보냈다. 이 경선 과정에서는 좀 양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자신의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죠. 우리 후보들 사이에서는 검도를 잘 지켜나갔는데 또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또 좀 넘치는 과도한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 특히 제 지지자들 가운데 저를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저를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아주 심한 그런 문자 폭탄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아주 조금 심한 과도한 그런 표현들도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상처도 좀 들어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든 몰랐든 또 제 책임이든 아니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유감 표하고 또 위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SNS상의 활동, 인터넷 댓글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어떤 연결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훈클럽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 관훈저널 가을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어떤 때는 난감할 때도 있긴 하다. 또 있죠. 그렇지만 이분들의 활동을 통제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분들과 저희가 교감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조금은 더 긴 내용인데 그중에서 윤영찬 수석의 이 발언만 축약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출처는 관훈저널 가을호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때로는 난감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분들과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한다거나 어떤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때 대선 때도 그랬었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보면은 그래요. 이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통령이나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그 반대 진영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행복한 상황인 거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렬한 지지층. 정치인한테는. 근데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로 다음을 지금 차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양쪽 다 뜻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 정부가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약간 다른 거죠. 문재인 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었다. 그때 오히려 우리도 이렇게 뭔가 의심을 갖고 비판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고 그게 힘이 안 돼서 결국은 저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는 거죠. 대통령은 임기 도중에 지지층으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받기도 그렇죠. 했었죠. 예. 자신의 발언을 뒤지면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고. 근데 안희정 지사가 이 발언, 안희정 지사 또 정치 스타일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뒤로 물러선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앞으로도 강연 정치를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금 이번에 했던 것도 성북구청에 가서 했던 것도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지방자치 개헌과 관련된 얘기들도 네. 많이 나올 거고요.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강연을 하러 갔던 거거든요. 이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이 워낙 또 같이 친노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예고된 걸로 보면 내일 그 김경수 의원 지역구인 김해을에 가서 또 강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예 남자로 불리는 또 그렇죠. 문해 남자로 문해 남자로 불리는 불리는 거죠. 김경수 의원 지역구에 가서 강연한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죠. 지금 상황으로 예. 보면은. 그래서 지방자치와 민주당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질문이 또 나오겠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김무석 부소장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 물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인들도 이런 팬덤을 갖고는 있단 말이죠. 네. 안희정 지사의 어제 발언, 강연 발언,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반응 이런 걸 볼 때 김무석 부소장은 어떤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양쪽 다 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안희정 지사는 안희정 지사 나름대로 현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지금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의 문제예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통해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그 다음을 노리는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그 적극적 지지층들은 책임을 같이 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방법도 없고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성공한 정부를 갈구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질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길을 과연 따라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적폐청산이 강조되면은 이 팬덤들의 득이 강해졌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협치가 강해진다라고 하면 실이 많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일정 정도 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에 대한 그 발언들은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리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협치에 도움이 될 거니까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협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적폐청산과 협치는 또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정수민 논설위원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적극적인 반응,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자들도 취재해 나갈 때 뭐 부담이 된다거나 혹시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부담이 안 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어떤 기사를 쓰든 예를 들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라든지 그런 논조를 띠게 되면 곧바로 이런 비판이 들어오니까 부담을 갖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 뭐 일부에서는 문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약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더 교묘한 적극적인 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일 김경수 의원의 지역구에 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